못했던 3월 지문 하나 남았어요. 그 지문 조금 같이 볼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시 마지막 1교시 때 이제 보고요. 3월의 연장선으로서. 두 번째 시간은 우리 특진도 계속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시 1, 2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작품도 중요하지만 작가로서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백석 내신과 맞춰서도 연결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3교시에는 우리 고전진도 계속 나가고 있어요. 저번 주가 아니고 저저번 주에 이제 고전 시가 얘기들을 조금 했었죠. 그래서 그 시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어부장가까지 좀 봤는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가사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씩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누앙사 이제 백석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2학년 내신 때 좀 봐가지고 조금은 친숙한 작품일 텐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판본이 조금 달라가지고 중간에 좀 추가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학교 교과서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글을 그래서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항상 국룰이죠. 이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부분은 안 나와요. 그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전문을 봐야 돼서 거기까지 하면 오늘의 진도는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달맞이 피워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번에 경험을 하셨던 3월 모의고사의 세 번째 질문이 있을 겁니다. 좀 마지막 부분이 조금 난해할 수 있었기는 했었는데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여러분들이 처음 보면 안 되는 사고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 크게 한 가지 정도의 지문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2주차 수업 때 썼던 지문이 심이었어요. 심. 그 서양은 우리 움직이는 것들을 이제 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동양은 어디로 생각을 했다? 뇌가 아니라 뇌는 좀 이상하니까 마음이다. 심장이다 라고 했었던 그 지문들 있죠. 그 지문들이 조금 기억을 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첫날에 썼던 이야기가 뭐였죠? 이 기계론과 정신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칭성을 좀 가지고 유지하고 있었다면 마지막 지문까지도 조금 이해하기에 좀 편리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죠. 자, 3월 세 번째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멈춰있는 공에 빨간 공이 부딪혀 흰 공이 움직였다라고 합시다.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를 해주시면서 시작하면 좋겠죠. 언제나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색깔 있는 공이 흰색 공에 부딪혀서 얘가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문,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휴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시작을 하고 있네요. 휴문,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힌 사건과 흰 공이 움직인 사건 사이에서 얘들은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과관계가 뭐죠? 바로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죠. 이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뭘 던져주고 있어요? 세 가지 요건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되게 친절한 글이에요. 얘가 인과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인과관계잖아. 하지만 이 철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걸 인과관계하기 위해서는 조금 물질적으로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말하잖아. 인과관계로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이미지는 하나라도 어긋나는 순간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굴려가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보죠. 첫 번째,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어야 되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여기가 항상 뭐여야 돼? 앞이어야 하고요. 여기가 뭐예요? 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점이 이제 앞. 여기가 이제 원인이 되겠고 부딪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흰 공이 굴러가는 이 부분이 결과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부딪혀야 되는 게 이제 앞부분이다. 이런 식의 이미지로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원인과 결과가 뭐예요?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시간과 공간적으로 연결돼야 돼요. 2D에서 일어난 일들이 3D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항상점,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항상성 결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던져줬고 이 얘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항상적 결합은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은 더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상상적 결합이란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공이 움직여 부딪힌다면 같은 식으로 공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원인값이 뭐예요? 공이 움직여서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값이 뭐인 거예요? 이 흰 공이 움직였다라는 비슷한 행위가 있었으면 뭐야? 비슷한 행위로서 보여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미지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갖고 가야 되는 건 뭐예요? 이게 인과관계가 되기 위해선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 라는 식의 이미지로 이제 글을 읽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야 돼. 이거 세 개 하나라도 빠지는 순간 휴엄 아저씨는 이거 아니라고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가지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그러나 리드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휴이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휴가 누구를 대칭시켜주고 있어요? 리드라는 아저씨를 대칭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이 아저씨는 이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원인과 결과를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든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전제 조건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전제 조건을 가질까? 이 사람의 전제 조건은 도대체 뭘까? 얘네들은 뭐다? 충분하지 않다. 뭐가 필요하다? 그는 오직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거슬려야 되는 단어 첫 번째가 오직이죠.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얘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오직 자유 행위자가 필요하고요. 이 행위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는 행위자에만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행위자가 자유의지가 없으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요 구조로서 이 첫 번째 문단을 이제 만들었어야 되겠네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의 전제 조건을 얘한테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오직 only. 실제로 요거 가지고 문제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다음 볼까요? 두 번째. 행위자 인과 이론에서 그래서 이 리드의 이 이론을 하나로 이제 요약을 해줍니다. 행위자 인과 이론. 행위자 인과 이론에서 리드는 원인을 양면적 능력을 지녔으며 그 변화에 따른 책임이 있는 존재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원인이라는 개념을 떼고 있죠. 이 원인이 되기 위해서 이 행위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얘도 뭘 던져주고 있어요? 전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제시해주고 있어요. 하나, 첫 번째가 뭐야? 원인을 첫 번째 뭘 갖고 있어야 돼? 양면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새로운 개념 나왔죠. 그리고 그 변화에 따른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얘가 제시하고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양면적 능력은 변화를 산출하거나 산출하지 않을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입니다. 즉 여기서 아까 전에 이 자유의지와도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가르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능동이 잡혀 있는 거고요. 이 능동적이라는 건 결국은 산출할 수 있는가? 산출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죠. 나 첫 번째 하고 있어. 가볼까요? 그리고 행위자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변화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있었던 이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행위자 같은 경우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면서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까 전에 했었던 이야기가 이제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뭐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발휘가 가능하다. 캔트의 이미지로서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뭐로 퉁치는 거예요? 주체성을 갖는다라고 퉁을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책임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게 이 행위자의 구체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는 진정한 원인은 행위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따르면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혔을 때 흰 공은 움직일 수만 있을 뿐 움직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빨간 공은 행위자일 수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왜? 이 흉 같은 경우는 뭐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할까? 이 빨간 공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 세 가지가 지금 충족하니까. 하지만 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 그 이유가 뭐야? 이 빨간 공이 더 이상 뭐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면적 능력, 즉 할까 말까를 선택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될 수가 없다? 원인이 될 수가 없다. 왜? 다른 전제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원인이 아니라 얘를 굴린 뭐야? 얘를 굴릴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이 본질적인 궁극적인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잖아요. 여기까지. 하나 가볼까요? 경험론자 리드에서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리드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리드의 속성은 경험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속성이란 말이야. 이 경험론자라는 게 결국은 뭐와 뭐의 대칭인 거예요? 구체와 추상에 대한 대칭이었죠. 이 구체성과 추상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모든 세계는 어떻게 본다? 과학적으로, 수치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칭이 뒤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속도가 붙는 거고 이런 글들을 납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첫 번째 지문을 그걸로 얘기를 했는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관찰의 범위 내에서 행위자는 오직 인간뿐이다. 이 사람은 경험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즉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범위에서 볼 수 있는 최선의 행위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잡아줬어요? 원리까지 잡아줘야 돼요. 만일 어떤 사람이 흰 공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빨간 공을 굴렸고 흰 공이 움직였다면 그 사람은 행위자이고 흰 공이 움직인 것은 결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얘기가 반복되고 있고요. 리드는 이와 같이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양면적 능력을 발휘해야 하며 행위자의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1번은 또 전제 조건이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얘기의 반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행위자가 뭘 갖고 있어야 돼? 양면적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자, 앞에 있는 얘기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원인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원인이 열심히 설명했던 지점이 행위자로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또 새로운 게 개념이 등장을 했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행위자의 의욕이 항상적 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가 새롭게 등장하는 거야? 이 의욕이라는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이제 새롭게 등장했던 거잖아요. 리드는 의욕이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거 나오면 어떤 식으로 구조하라고 했어요? 정신 안에 의욕이 있고, 그죠? 내부에 이미지가 있고요. 얘를 뭐로 본다? 사건으로 본다. 이런 식의 이미지로 잡아 주셔야 돼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소재니까 정의적인 부분들이고. 이와 관련해 결과를 발생시킨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된 의욕이 또 다른 양면적 능력의 발휘로 나타난 것이며 그곳은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한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게 3학년 3월 글이다 보니까 문장이 이렇게 예쁘지는 않은데 결국은 그 다음에 날아오는 문장은 뭐예요? 이거에 대한 뭘 보여주고 있어? 반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은 그 다음 글들은 전부 다 얘가 주장했던 이 지점에 대한 반박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에 대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반박으로서 뭐가 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첫 번째 반박으로서 어떤 얘기야? 어떤 의욕이, 얘가 좀 어렵긴 한데 어떤 의욕이 이 양면적 능력의 이유가 된 거예요. 이거 내가 선택을 해야지 라고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굴리자 말자 중에서 굴린 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어떻다? 이 의욕 앞에 내가 의욕을 내야겠다
라고 선택하는 거 역시도 이 의욕의 양면적 능력이 또 필요한 거고, 그럼 또 이 양면적 능력, 이 의욕을 발휘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 의욕은 또 여기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양면적 능력의 의욕, 그리고 그 의욕의 양면적 능력, 그리고 그 양면적 능력의 또 다른 의욕, 이러면 어때요? 뒤쪽까지 쭈르르르 더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게? 이거 우리 심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서양 아저씨가 우리의 그 행동을 하는 게 결국은 뭐에서? 뇌에서 온다. 근데 뇌는 그럼 도대체 누가 움직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쭉 가다가 결국은 서양인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신. 그래서 이 무한 소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상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모순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동양은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신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뭘 넣었어요? 심장 혹은 영혼 같은 신기 같은 것들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었죠. 그게 떠올랐으면 여기는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하고 이게 문제인 거야. 계속 뒤쪽에 시작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얘기가 좀 어렵지, 그 다음 얘기가. 그래서 이걸 이제 무한소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죠. 그럼 도대체 이 의욕의 반복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 관련돼서 리드는 의욕과 같은 정신의 내재적 활동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휘인 의욕을 일으킴과 그것의 결과인 의욕 자체를 규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의욕을 일으킨 경우에는 행위자의 능력 발휘 자체가 의욕이므로 또 다른 의욕이 필요치 않음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끊어보죠. 여기까지가 이제 한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문제점으로 제시가 됐어. problem. 근데 여기서 이제 요령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개소리일 수 있어요.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감에서.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능력치가 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 때문에 이거를 막는구나, 이런 식의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의욕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정신의 내재적 활동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양면적 능력이 뭐라고 하셨어요? 의욕을 일으킴이라는 결과값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 혹은 여기 양면적 능력이 얘를 만들어내는 이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얘와 얘를 뭐 할 수 없다? 구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얘가. 그래서 얘가 필요하다라고 네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거랑은 뭐다? 같은 것. 그러니까 얘가 발생하는 거는 새로운 것들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같은 건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같으니까 네가 주장한 원리는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들은 얘랑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가 필요한 얘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묶어버리면 여기가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걸로 너의 문제는 해결해 라고 이렇게 매칭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어렵지, 이 얘기가. 근데 이제 논리를 논파하기 위한 이제 수단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런데 의욕과 사건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고 보는 리드의 견해에 대해서는 사건이 원인이 행위자가 아니라 의욕이라는 반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드는 항상적 결합만으로는 인과의 필연성을 정당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또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얘가 결국 이 원인을 누구로 두고 있어요? 행위자, 즉 인간으로 두고 있어요. 인간으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 논리성으로 보면 뭐가 만들어져요? 야, 결국은 우리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건 뭐예요? 이 의욕이잖아. 즉 우리는 이 의욕이 시키는 대로 하는 뭐일 뿐이다? 도구일 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행위자가 아니라 의욕 이 자체가 뭐야? 사람이 아니라 의욕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행위자 아닐까?
행위를 하는 행위자의 주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이거에 대한 반박은 또 어떻게 해? 의욕만 있다라고 해서 항상 그게 뭐야? 결과값이 나오는 게 아니야. 아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일어나는 거야. 이러면 내가 마이크를 주워야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행위자가 없으면 어떡해? 그 행위를 하는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욕이 있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행위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행위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 제기를 했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해결을 했다 라는 구조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워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문제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리드는 기회 원인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반박 기회 원인. 이 기회 원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는 중세 철학의 영향으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비롯한 사건들의 진정한 원인은 오직 신뿐이며 행위자는 기회 원인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기회 원인은 일상적으로 마치 원인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누굴 꼽집어내요? 얘는 경험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대야, 근대. 그러니까 얘 대칭을 만들기 위해서 또 누굴 던져주는 거예요? 중세를 던져주는 거예요. 중세는 누구와 누구를 구분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을 구분을 하는 거고 이 신이 바로 뭐예요? 궁극적인 원인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원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뭐인 거야? 수단일 뿐인 거야. 내가 지금 이 마이크를 줍는 행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하는 행위는 내가 주체가 된 게 아니라 신이 나를 만들어냈을 때부터 너는 이 세상에서 수업을 하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행위자는 인간이 아니라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세의 가치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근대는 뭐라고 까면 돼? 벌써 정해져 있잖아. 이 사람 무슨 론자야? 경험론자. 기계론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론자의 교부에서 야 신은 눈에 보여? 네가 증명할 수 있어? 없지. 그러면 우리 생각할 필요 없어. 라고 반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기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었던 우리 인간이 뭐야? 빨간공에 영향을 한다는 거죠. 빨간공의 역할. 그래서 그는 리드는 이러한 입장을 경험주의 관점에서 배격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행위자의 의욕과 행위뿐이며 우리는 뭐만 볼 수 있어? 의욕. 내가 그걸 하고 싶어요 라는 의욕과 그 다음에 행위뿐이며 행위에 신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리드는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행위자에 달려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주체적 결단이 갖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의인 거예요. 다 우리의 원인이 모두 신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런 얘기들을 함으로써 우리의 주체는 누구다? 인간이 우리의 것들을 개척하고 결정하는 것들이다 라는 식의 사고로 넘어간다 라는 식의 의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읽었을 때 우리가 1번을 볼까요? 1번 읽어보시죠. 14번의 답을 얼마나 빨리 찾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1번 볼게.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행위자가 될 수 있다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이 사람이 계속 주장을 했었던 부분들이라는 거지. 뭐야? 책임을 져야 되고 주체적인 부분들인 거고 산출과 산출하지 않는다라는 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괜찮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2번 볼까? 변화를 산출하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는 행위자예요. 얘가 2번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2번이 틀린 이유를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는 거지. 되게 그럴싸해. 변화를 산출할 수 있는 거면 충분하지. 이거면 괜찮은데요? 라고 하지만 얘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산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고 변화에 대한 책임과 능력,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조금 더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얘네 전체를 뭐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얘도 산출을 한 거야. 얘가 이거를 움직였다라는 걸 산출한 아이라는 거지. 하지만 얘의 포인트는 뭐야? 산출한다? 산출하지 않는다라는 걸 선택할 수 없다는
게 포인트라네. 즉 산출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가 중요했던 포인트라는 거. 이게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사이짓는 본질적인 얘기니까 이게 동작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풀어 쓴 것뿐이라는 거. 한번. 그래서 모든 존재는 행위자이다? 아니, 아닐 수 있어요. 산출하는 능력을 가진. 3번. 인간의 의욕은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얘가 정신에 있는 영역인가? 육체에 있는 영역인가? 이런 식의 이미지가 이제 되게 중요하고. 3번. 4번. 항상성 결합이 존재하더라도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 어디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바로 이거에 대한 비판이었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행위자라고 얘기하는 건 부족하다. 5번. 휴게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라도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이 글을 대칭 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래서 바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 이게 필요 조건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전제 조건을 빡세게 잡는 게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게 있어야 이거다라고 했는데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수능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미지를 좀 보시면 되겠고. 자, 15번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멈춰있는 흰 공에 빨간 공이 부딪혀 움직였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1, 2, 3번은 누구고요? 리드고요. 4번과 5번은 흉이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있죠. 1번 리드는 빨간 공과 흰 공에는 양면적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겠군. 당연하죠. 누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주체가 갖고 있어야 되고 인간이어야만 하니까. 얘들은 없죠. 2번 리드는 빨간 공과 흰 공이 움직이는 시공간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았고. 자, 이런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사고방식 뭐라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문제들은 뭐가 등장해? 고집합적인 사고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얘의 포인트는 뭐야? 이거 되고 이게 되더라도 원인과 결과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야. 이건 이거와 이거를 다 만족했어. 오케이 한단 말이야. 하지만 나는 이걸 인과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지. 왜? 나의 존재 조건은 이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시공간이 이어지지 않는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라서 이거는 인과관계라고 볼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꼴이란 말이야. 이 글 자체. 그래서 얼마나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2번입니다. 3번 리드는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힌 사건은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겠군. 그렇죠. 이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야 되고. 4번 휴문. 그래서 주어가 바뀌어요. 휴문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여서 항상성 결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겠군. 왜? 얘는 이게 충분히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에서 등장을 했고. 5번 휴문 빨간 공과 흰 공이 부딪힌 사건이 흰 공이 움직인 사건의 원인이라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거실 수 없다고 보겠군이라고 얘기하죠. 왜? 여기 앞과 뒤가 만들어져야 얘는 원인과 결과라고 본다는 거죠. 또 어디서 등장을 해요? 이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구조라고. 그래서 요 틀은 여러분들이 2학년도 잡고 갔었어야 돼요. 요 틀. 뒤쪽이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뒤쪽이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이 앞부분을 이 정도의 전제 조건과 결과값에 대한 이 구조는 반드시 빡세게 잡고 가셨어야 돼요. 라고 이제 보여드리죠. 16번 볼까요?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이에요. 심지어. 자, 리드는 기회 원인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정의가 뭐였어? 지금 인간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이 하는 거고 신이 우리를 통해서 원인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는 기회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1번.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즉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어? 중세학자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중세학자들은 리드의 행위자 개념을 긍정했다라고 볼 수 있다? 아니죠. 이거를 비판을 했기 때문에 신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번. A에 관련한 리드의 대응은 그러니까 주어가 이제 리드가 됐어요. 행위자의 인간의 주체성을 부각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좋은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의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신이 아니라 누구다? 인간이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 챙겨가시면 확실하죠. 왜?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관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고. 16번 같은 경우는 되게 가볍게 풀었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드가 경험론자라는 것만 알아도 이 지문은 사실 풀 수가 있었던 문제였던 거죠. 이 16번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 배경 지식에 영향을 받는 거고. 3번.
A의 해결을 위해 리드는 행위자가 기회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반대니까. 4번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중세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진정한 원인을 자신한테서 찾은 게 아니라 신에서 찾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인간 행위의 원인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한정 지은 건 누구예요? 리드였지. 오히려 신이라는 경험하지 못하는 조건을 끌고 온 게 A라고 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중세와 근대에 대한 이해가 다시 한번 이제 문제로 녹아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한 장 넘겨보시죠. 그리고 17번도 사실 너무 힘이 없어요. 이것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예쁘게,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조금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던져주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지 않는 게 얘예요, 결국은. 얘도 지금 언급을 했고 얘도 얘를 언급을 했었단 말이야. 하나 남은 게 한 문단을 이제 채웠었던 바로 이 부분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A 보죠. 리드에 따르면 의욕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을 발휘해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발휘는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 연쇄는 끝없이 이어질 수 있고 의욕에 선행하는 의욕이 무한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행위자는 어떤 의욕도 일으킬 수 없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버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욕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요. 의욕은 무한 후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군요. 리드는 뭐뭐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따르면 그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얘기냐면요. 이 논쟁이 뭐와 되게 유사하냐면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봐봐. 야, 달걀이 있어야 그다음 뭐가 있어야 돼? 야, 닭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근데 달걀을 낳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야, 닭이 필요한 거 아니야? 야, 닭이 있으려면 얘가 내와야 되는 뭐가 필요해? 알이 필요한 거 아니야? 야, 알이 있으면 얘 알을 낳아야 되는 알이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먼저냐고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필요하려면 이거 필요하거든? 근데 이거 필요하려면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하려면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려면 이거 필요해. 야, 그럼 우리가 이 의욕이 처음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 의욕이 우리 거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이 사람이 비꼬는 거거든요. 그럼 반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게 해결을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사실 알과 닭은 한계예요. 이거 같은 거야. 우리가 얘는 경험론자란 말이야. 얘랑은 같아.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구분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까 전에 신에 대한 반복도 뭐예요? 야,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못 보이지. 그러니까 이건 공부를 할 필요 없거든. 근데 이것도 뭐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야. 즉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론자인 이 사람, 과학론자인 이 사람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맞아 틀려. 고민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야? 이거 알과 닭이 같은 거라고 보는 것처럼 이거와 이걸 어떻게 본 거예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박을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없다. 이거. 그래서 그거랑 가장 가까운 거 찾으려고 보니까 3번이 그대로 이제 던져 나오고 있죠. 만약에 수능이라면 이거를 말을 바꿔서 등장을 시킬 거란 말이야.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걸 조금 더 예시화해서 이제 조금 더 등장을 시킬 텐데 3월이다 보니까 교육청 거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제시를 해줬다.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자세히 조금 더 파고 들어보면 그냥 표면적인 부분들로서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문학 잠깐 넘겨보시죠. 이거는 오늘 할 거고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우리 2페이지에 무슨 지문이 있어요? 경제 지문이 있어요. 이거 제가 그 아픈 와중에서도 찍어 올렸거든요. 보셔야 돼요. 진짜 보셔야 돼요. 특히나 이 그래프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가는 할 만했지. 하지만 나에서 되게 망가졌을 거란 말이야. 괜찮아. 왜냐면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기 때문에 망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망가졌으면 우리가 뭘 해야 돼?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야. 이게 몰라서 푼다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그래프 있어요.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와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만난다라는 지점이 뭐를 의미하는가를 이해하시면 이 그래프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 x축이 여기에서 이렇게 커지고 왜 이 x축이 여기서 이렇게 커지는지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건 풀리는 지문이에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지문 이거를 개념만 제외를 하고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설도 올려드렸으니까 꼭 보시고 이번 주 비문학의 포인트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2011년 지문에 요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온 지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무차별 제가 이제 수업에서는 잘못 얘기했는데 비탄력 곡선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차별 곡선입니다. 사실 정정할게요. 제가 아파서 그랬어. 무차별 곡선이고요. 그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조금 더 과거 지문이다 보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했어요. 저 시대 때거든요. 2010년 얼마나 글이 쉬웠는지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은 너희 이런 거 나왔으니까 알고 있지? 를 전제 조건으로 나온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연결되어 있는 지문들을 연결해 드렸으니까 이번 주의 비문학의 포인트는 요 무차별 곡선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벽이 만났으면 그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시즌 지나가면은 또 이걸 왜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프에 대한 이해로도 연결되는 부분들이니까 꼭 듣고 꼭 하시고 이해 안 되면 갖고 오셔서 물어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현대시 봅시다. 이해 얼른 갔다 올게요. 오늘 배울 작품과도 연결되는 시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오늘 백석에 대한 이미지는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가 해줬죠? 그때 표현법 얘기를 하면서 설명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그때 잘 들으신 분들은 조금 수월하게 봤을 텐데 그 다음 아저씨 김수영이라는 아저씨죠. 그 아저씨도 되게 의미 있는 아저씨고요. 가볍게 좀 봅시다. 첫 번째 페이지인가요? 현대시요. 네, 두 번째. 그 지문 끝나고 바로 나올걸요? 우리가 한 지문 끝나고. 자, 보시면 우리 백석 아저씨죠? 우리 백석 아저씨의 포지셔닝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분은 이번 연도에 나올만해요. 6월, 9월 수능에 나올만 하신 분입니다. 야, 이육사도 나오고 윤동주도 나왔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스텝을 밟으실 분들이 백석, 정지우. 여러분들 들을 만한 선생님들의 낯선 지문들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항상 요즘 추세 자체가. 이 백석 아저씨의 이미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백석 아저씨 작품은 크게 두 부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세 부류거든요. 크게 세 부류. 하나가 일제감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부정적 현실을 가져요. 근데 이 부정적 현실이 이제 어떻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 극복하겠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윤동주 이육사결들의 시초격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가 등장하냐면 이 민족에 대한 연민이 나와요. 혹시 수라 기억하시나요? 수라. 그 다음에 여승 기억하시나요? 이런 작품들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데 이 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미 새끼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거미를 이제 밖으로 쫓아냈는데 거기에 또 거미 나오니까 내가 이 가족들을 해쳤구나. 그러면서 만나렴 하면서 이제 찬 바람이 부는 밖으로 이제 쫓아낸단 말이에요. 여승도 어때? 내가 여승을 만나서 합장을 하는데 슬퍼. 그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내가 여승을 만난 적이 있거든. 근데 그 여승은 원래 지아비도 있었고 딸도 있었는데 이 일제감정기 때문에 가족이 어떻게 돼버린 거야? 해치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야? 연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작품이 뭐냐면요. 후속성이에요. 후속성. 그러니까 일제감정기란 말이야. 그 당시에는 이런 언어적인 억압들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향토적인 언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이 너무나 부정적이잖아요. 실제로 일제감정기 때문에 자신이 겪었었던 고향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엄청나게 표출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향토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거 시골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과거 내가 설날에 가족끼리 모였던 그 순간, 과거 내가 경험했었던 그 순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은 느낄 수 없는 과거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지금의 되게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쓴다는 게 뭐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일제감정기 억압에 맞서서 자기 나름대로. 이분은 그런 거 안 해. 막 저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 안 하고 워낙 억압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향토적인 언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런 언어적인 가치를 남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실 남신주 유동방식 공각은 어디에 영역에 있어요? 요 시어들을 가지고 쓴 요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능 특강에서 보실 작품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느낌을 가지고 백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가볍게 봅시다. 그래서 가 저번에도 했으니까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였다. 자, 끊어봅시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공간은 거리인데 그 거리는 쓸쓸해. 그리고 나는 지금 뭐야? 상실감을 가지고 있죠. 다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현실을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날도 저물어서 시간의 흐름 보이시죠? 저물었으니까 부정일 수밖에 없겠고요.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 해오는데 부정적 현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고요.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헛산을 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그래서 어느 다락방에 어느 작은 방에 새를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고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서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롱뱅이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에 쬐며 그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지금 반복을 통해서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내가 이 방에서 뭐를 하고 있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요.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소처럼 연하여 되새김질 하는 것이었다. 봐봐. 누워서 하면서 자, 앞에서 뭐 수많은 디테일을 잡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거를 하면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슬픔을 되새김질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의 감정의 결과값으로 끝나요? 슬픔과 회환의 감정으로 결과값이 끝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가슴에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울 것이 핀 괴일 적이며 내 스스로 화끈한 낯이 부끄러울 적이며 감정 동그라미 치는 거 우리 약속했었죠? 지금 나는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 라인에서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결정한 거야. 지금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절망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러나 별 5개죠. 이 작품이 교과서에 실린 이유입니다. 오늘 시들을 관통하는 부분일 텐데 시상을 전환.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교육체계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너무나 부정적이지만 이 시상의 전환을 통해서 뭐로 변화하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패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나는 잠시 뒤에 고개를 들어.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제 A인 거지. 도대체 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가 이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상황이 됐으면. 이때 나는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터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상승적 이미지 보이시죠? 이때 나는 내 뜻이며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가를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더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는 잘 안 와도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긍정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즉 나의 행위는 내가 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의 것 내가 아니라 그 위의 것들이 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학적으로 좀 정형화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2가지입니다. 하나가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가 문명론적 생입니다. 그리고 이 일제 감정기 때 지식인의 극복, 사고 요 2가지가 작품군들을 통해서 좀 잡혀 있었어야만 했었어요. 하나 뭐야? 이거 내 탓이 아니라 뭐야? 운명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 이유는 내가 그때의 순간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내가 그때 가족들을 조금 더 챙길 거야. 아, 내가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을 거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이제 괴로워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건 결국은 뭐예요? 아, 그 행위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뭐야? 그 위에 거, 즉 운명이 만들어낸 것이구나. 신이 만들어낸 것이구나. 그러니까 일제감정기가 우리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지식인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아, 이게 신인 거야. 백석, 한용운, 수많은 작가들이 요 사고방식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한용운 씨 얘기하면서 살짝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보여준다고요? 요거 보여준다고요. 요거. 일제감정기가 일어난 이유가 뭐야? 우리 민족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 민족의 흐름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라고요? 우리 당연히 뭐 할 거야? 극복할 거니까 이 지옥 같은 것들을 견디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희망이 없는 순간에서 희망을 만드는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점들을 통해서 좀 이미지를 형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요즘 버전으로 말을 하면은 약간 정신승리지. 정신승리인데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 나주손 쌀랑쌀랑 쌀이 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할 때가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아니 원산 뒷옆에 바위섭에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년이 눈을 맞은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고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요. 여러분 내신에서 여러분 배우셨으면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뭐로 이어져요? 이 갈매나무로 사고가 이어져요. 이 갈매나무는 뭐에 영향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대판적 상감. 화자가 되고 싶어하는 분신, 추구하는 이상향. 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지.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밤이 되었지만 꿋꿋하게 견뎌내고 있다. 나도 앞으로 뭐 하겠다? 이렇게 살아가. 이 작품의 이제 틀이 답니다. 이 작품. 그렇게 봤을 때 29번이 되게 쉽게 풀려요. 29번 2번 읽어볼까요? 가에서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 것으로 제시된 것은 화자가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으면 무슨 구조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지금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뭐예요? 긍정이 돼야 돼요. 그러나를 기반으로. 실제로 이 하강적 이미지는 부정일 수 있어요. 실제로 윤동주에서는 차츰 친정하는 것인가 이런 식의 표현으로서 부정을 쓰고 있지만 여기서 주어가 뭐야? 슬픔이 가라앉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하다? 틀리다. 볼 수가 있겠죠. 자, 나 보죠. 나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김수영 아저씨가 등장을 하는데 김수영 아저씨. 이 아저씨는 누구 때 뭐 때문에 어느 시대를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어감 기억하셔야죠. 사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고3이니까. 우리 김수영 작품 하나쯤은 알걸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눈은 살아있다. 내리는 눈은 살아있다. 바닥에 내리는 눈은 살아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야? 기침을 하자. 가래를 뱉자. 그랬을 때 이 가래 같은 경우는 억압에 대한 그거예요. 눈은 이제 생명력이요. 그런 분이란 말이야. 그럼 이 지점에서 나오는 지점들도 전부 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자, 보죠.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애초에 이 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부터 좀 의심해 봐야 돼. 아, 이거 민주주의 시즌일 수 있겠구나. 근데 봐봐, 구조가 어때? 혁명은 안 되고 방만 바꿨대. 혁명은 안 되고 방만 됐다라는. 내가 추구하는 거는 혁명일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추구하는 건 안 되고 이것만 됐다라는 건 이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 방에는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싸우다 싸우다 싸우다라는 말이 당연히 긍정적인, 혁명적인, 의지적인 그런 부분들이었을 거고 그 방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되게 부정적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방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뭐야? 과거의 방과
현재 막 바꿔버린 방에 두 가지 대칭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싸우라가 있을 거란 말이지. 당연히 여기가 의지적인 부분들인 거고 긍정이었을 텐데 혁명이 실패했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얘로 바꿔버렸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시를 읽는 정형성이 조금 필요해요. 시를 읽는 정형성이. 우리 두 번째 페이지에 앞에서부터는 좀 넘겨보시면 돼요. 3월 현대시 해설하고 있습니다. 남신이주 있는데 그래서 이 지점에서 벌써 뭘 느꼈어야 돼? 아, 내가 과거에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뭐였다? 포기했구나. 그래서 나의 모습이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적이라서 슬프다. 요 전형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식인들이 열심히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그런 지점들.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때다. 여기서 노래도 긍정적이고 이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라. 이쯤 되면 더 이미지가 나와야 돼. 현재 나의 마음은 어때요? 메말랐어. 이 메말랐다라는 건 결국 물 이런 이미지인 거고 결국은 생명력이 없어진다는 걸 이미지할 수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노래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었던 거야? 생명력이 있었던 거지. 하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지. 그렇게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실과 즉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방은 그랬었어. 하지만 그 방이 바뀐 지금 순간은 나는 나 자체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로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이야. 부정적인 현실을 얘기하고 있죠.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보였다. 지금 반복되고 있죠. 나는 인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명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그럼 여기서 녹슬은 펜,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이 과연 긍정일까 부정일까를 먼저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지금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앞에 봐. 넘기고 넘겨봐. 넘겨봐. 여기까지 끝났잖아. 여기겠지. 그리고 이 가움 역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아. 과연 이거를 이 화자가 긍정으로 볼까 부정으로 볼까?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이거를 재산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현재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재산으로 삼았기 때문인 거죠.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쓰디쓴 담배찐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그래서 또 대칭 만들어주면 돼요. 달콤한 의지는 여기 있는 거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담배째가 있는 거잖아. 여기. 담배째가 있지는 않았지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으로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라고 끝났어요. 근데 봐봐. 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얘기했어. 바로 이게 무슨 부분이에요? 단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흐름을 끌고 와 있어야 마지막에 있었던 이유 없이 풍성하다, 기쁘다, 얘가 부정적인 시어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봐봐. 결국은 문제 뭐에서 나오는지 보면 돼. 결국은 정서잖아. 그리고 우리 인상효과 노린다고 했었죠. 이 글의 정서는 뭐야? 지금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되게 슬프다야. 한스럽다야. 부정적이다란 말이야. 근데 우리 표면적인 인상은 뭐예요? 지금 풍족하다, 풍부하다 이렇게 긍정으로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와 이거가 지금 대칭되고 있으니까 이 글은 반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주제 의식이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봤을 때 이제 29번에 5번 같은 문제가 나에서 쓰디쓴과 달콤함을 대변한 것은 자기가 지향해온 것과 대한 괴리된 화자의 전설을 부각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28번에 3번 단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 지점이 나오는 이유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가는 아니기 때문에 28번 틀리셨으면 혼나야 돼요. 이 시잖아. 운율이잖아. 반복이잖아. 딱 한 줄만 비슷해도 얘는 무조건 맞잖아. 우리 가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있어? 내 가슴에 꽉 메어올 적이며 괴일 적이며 부끄러울 적이며 아예 대놓고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고 벌었다가 세네 번 등장한단 말이에요. 1번 찍고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지점들. 2번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이번 기회에 조금 챙겨가실 필요가 있는데 나에는 있었죠? 지키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측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은 반어고 4번에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역. 가에서는 등장하지만 나에서는 등장하지 않죠. 이렇게 시간감, 계절감은 언제나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5번 표면에 드러난 청자,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라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부분들이었죠. 독백체이기 때문에 5번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럼 30번 볼까요? 30번. 30번은 결국은 공간감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도 문제를 잘 낸 게 뭐냐면 결국은 어디 지점에서 등장했다고요? 여기서 등장했어요. 이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에 대한 인과. 결국 이게 주제거든요. 감정의 변화가. 이게 주제야.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나보다 높은 존재. 운명 때문에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었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3번 가볼까요? 가에 화자의 자신을 문창 너머에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야. 여기서 뭐가 잘못됐어요? 동일시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시가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신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나는 조금 내 잘못을 내려놔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됐나요? 읽으시면 여기까지 하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거는 EBS 좀 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EBS 보도록 합시다.